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0일 부동산 별별 수다.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한 주간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아주 엄청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제가 오늘은 강 소장님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저는 한 주 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바쁘셨어요? 네. 저는 어지러웠어요.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그러셨구나. 맞아. 제주도 비행기표 얼마예요? 네. 가시는데? 비행기표가 들쑥날쑥이라서 제가 예매 안 하니까 모르는데 들쑥날쑥해서 뭐 저렴할 때는 10만 원 미만? 네. 요번에 원웨이. 이번에 갈 때 지금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비싸구나. 그렇죠. 아직까지는. 다음 달부터. 다음 주 이번 주부터가 비싸요. 이제 성수기. 네. 그래서 가장 비쌀 때가 뭐 43만 원? 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매도 안 된대요. 표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하러 갈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바쁜 있습니다. 한 주였고 보람찬 한 주셨겠습니다. 보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막 네. 이석증 때문에 네. 머리 아프다가 네.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약 먹고 좀 쉬니까 낫던가요? 그 자세 뭐 이거 하고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좀 있었는데 그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나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조언이 뭔지 저도 협증 걸리면 물어보는 걸로. 네. 아무튼 이게 내가 눈이 돌아가고 수평을 못 잡겠다. 이게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움을 경험다. 근데 병원 무조건 가세요. 병원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럼요. 네. 가야 돼요. 자, 한 주간의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신혼 희망타운 그리고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만 사실 도드라지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게 약간 오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든다. 네.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되게 많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방향성 목표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봤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하고 청년 관련된 주택 얘기가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이죠. 그래서 이제 보완할 부분들을 좀 보완한 거였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사실 이제 비판이 그거거든요. 신혼부부들에게 로또를 안겨줄 건데, 근데 제한적으로, 뭐 이제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신혼 부부들만 가능하고, 그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받고 싶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래서 받고 싶지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에 좀 아쉬운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많죠. 근데 가장 일단은 목적한 부분은 뭐냐면 저출산 극복이에요. 포인트가.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절반 이상이잖아요. 가구 중에서 왜 신혼부부만 주택을 싸게 주냐, 이렇게 공급하냐. 여기에 배제된 30대 중반,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건데, 이런 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많이 하게끔 하고, 결혼하면 로또 하나씩 선물 주고, 청년들도 이렇게 좀 저렴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돈 모아서 결혼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살 집이 마땅치가 않고 임대료도 비싸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집을 싸게 임대 줄 테니까 오셔서 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 말고요. 요번 대책의 두 개가 그거예요. 임대주택 관련돼서도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복주택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을 늘리겠다. 네. 그다음에 국민임대, 연구임대 쪽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을 늘리겠다. 네. 그 내용이 사실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안 봐서 그렇지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하는 물량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원래 공공 분양하기로 했던 분양 물량 또는 이제 뭐 주암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 원래 뉴스테이 부지였거든요. 네네. 기업 임대였는데 네. 거기도 그 물량 민간 임대를 엄청 빼고 그 공공 걸 빼고 공공으로 다 돌려서 그 중에 상당수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가겠다. 근데 신혼부부들한테 줄 건데 네. 분양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분양받기에는 나 너무 가고 싶긴 한데 나는 그 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진짜 돈 조금만 갖고 들어와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나중에 많이 남으면 우리랑 반반 먹자. 뭐 일종의 뭐 수익 공유형 형태로 해서 어떤 금융 지원을 해주는 상품도 섞어서 또는 그 받아가지고 임대를 살겠다고 하면 그냥 임대를 살기에도 해줄게. 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놓은 게 이번 대책의 내용이에요. 큰 밑그림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을 지원해주겠다라는 핵심은 결국은 저출산에 네.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분양형하고 임대형. 그렇죠? 그걸 갖다 선택하는 거예요. 공급은 하는데 분양형 임대형을 따로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형태로.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선택하는 형태로. 근데 이 기사가 이 정부의 발표가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나는 신혼부부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을 못 받는 거 맞죠? 아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 공급하겠다라고 전체적으로는 하면서 88만 가구로 공급한다고. 88만이요? 네. 에이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 뭐 없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거든. 그거 근데 아니고요. 어쨌든 네. 88만 가구 공급한대요. 원래 신혼희망타운 네. 7만 정도 공급한다 그랬는데요. 네네. 3만 정도 확충해서 10만 정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앞으로 5년간 10만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죠. 못 만들어내죠. 지금 이 공공주택지구 이런 것들 바로 지정해가지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LH나 뭐 SH나 사실 SH 쪽은 올 연말까지 협의해서 또 신규 택지들을 만들어낼 데가 없는지 본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기존의 공공주택지구 있는 물량 중에서 공공 분양으로 나가려고 했던 물량 상당수를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10만 정도를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5개 정도 또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때 얘기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7월달에 지구 지정하고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후속 얘기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신혼부부의 기준은 뭐예요? 신혼부부는 저도 잘 몰라. 근데 뭐 결혼한 지 7년이나 소득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정 관련해서도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뭐 가점제 1, 가점제 2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기준 나눠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신혼이 이제 여기 이거 얘기 나오면서 되게 말 많은 게 초혼만 되는 게 아니라 재혼도 된다.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세요. 이거 받기 위해서. 어차피 애만 낳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예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예비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받고서 1년 이내에 결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없어서 못 하니까 결혼할 부부들도 하세요. 준비해서 이거 받으세요. 집 권정 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 예비 신혼 부부에게 지원해주겠다는 건 뭐 그 정부가 동거를 조장하는 건가요? 아니지. 그거는 예비 신혼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막 이게 보세요. 당첨하고 나서 이게 선분양이에요. 신혼희망타운도.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도 선분양인데, 그러니까 분양하고 나서 2년 뒤,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네. 근데 분양하는 시점엔 결혼 아직 안 했어.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공사하는 중간에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선분양이니까. 네, 선분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지. 네, 이제 그런 개념이라 여러 가지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점제 1이라고 하는 게 예비 신혼부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쪽한테 먼저 30% 물량을 먼저 배정해주고요. 네. 나머지 70% 물량은 예비 가점제 1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묶어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보통 이제 가점제 1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항목 가지고 해서 3점, 3점, 3점 이렇게 해서 9점 만점이고 가점제 2는 네 가지 항목 가지고 12점 만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게 자녀 숫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연수, 가입 그 납부한 개월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분양하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해당 지역 거주. 이제 그리고 소득. 그러니까 그 가점제 1 같은 경우 소득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가점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숫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그 납입 횟수가 이 신혼이다 보니까 많이 납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회 이상이면 3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이게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2018년, 19년 이렇게 있어요. 올해 공급하는 데가 몇백 세대 있고 이제 위례 좋은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택 고덕 쪽에 일부 물량 그렇죠. 있고 이제 내년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오늘 가입해. 그렇게 해서 24개월 넣으면 3점 되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 적어도 2020년부터 분양하는 물량들은 거의 가입 이거는 만점이야. 그리고 그 동네 거주도 만점이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 그 아이 몇 명 낳느냐. 그러니까 3점을 받을 수 있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 3명 이상 경우에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쪽에서 승판이 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점제 1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승판이 거의 만점자 안에서 네. 계속 싸우는 그런 형태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또 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변별력이 있나 그때 가서 또 진짜로 또 운이냐 청약 참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향후에 어쨌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한다면 청약 통장 가입이 우선이겠네요. 무조건 지금 해야지. 그렇군요. 무조건 해야지. 자, 일단 청약 통장 가입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일단은 젊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나?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 하나는 부모가 관심이 있어서 청약통장을 자제분들 이름으로 가입시켜주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좀 있으신데 실제 청년이나 무슨 뭐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29인가 저도 20대 후반에 중반 넘어서 청약통장 가입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일찍 가입시켜 주셔서. 아니야, 저 와이프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지. 네. 이것도 없냐고 그래서. 그래서 가입하신 거예요? 데리고 가서 가입한 거야. 자,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가점이 높다, 배점이 높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이게 뭐 120%다, 130%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소득이라는 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한 게 뭐 어떻게 안 되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다양한 융통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직장인들은 그렇죠? 아예 그냥 지원도 못하는 연봉이 부부합산 연봉이 130% 넘어가면 그렇죠. 못하거든요. 네. 맞벌 그냥 개인 1인 같은 경우 120%. 네. 그래서 그 이하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요. 네. 2018년 공공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네. 100%가 월 소득 500이에요. 그리고 120%면 600이거든요. 월 소득 500이에요? 그럼 거의 다 되는군요. 연소득 기준으로 6천만 원.
120%가 7,204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되면 그러니까 130%가 7,804만 원이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맞으시면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점제 1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점 그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는 가점제 1 같은 경우가 가구 소득 연속 거주 기간 아까 이제 입주자축 납입 횟수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건 다 맞출 거야. 2번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이면 3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24회 이상 2년 이상 넣었으면 3점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거 두 개는 채울 텐데 이제 소득이 그다음에 그렇죠. 건데 소득 아까 기준에 70% 이하가 3점. 70에서 100 사이가 2점, 100% 초과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 만점자들만 받을 것 같아요. 소득 작은 사람들, 나머지 두 개 갖춘 사람이 9점으로 해서 일단 되고 그 안에서 싸움이 가점제 원은 될 것 같고 이렇게 30% 물량을 줘요. 나머지 70% 물량이 이제 미성년자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그다음 거주 기간, 납입 저축 인정 횟수거든요. 두 개는 같은 거고 무주택 기간인데 네. 무주택 기간도 뭐 3년 맞추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미성년자 자녀 수인데 변별력이 3명 이상이 3점, 2명이 2점, 1명이 1점이에요. 그러니까 3점. 애 많이 그러니까 3주 3명의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만 네. 당첨이 될 건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사실 이게 폐하 포함. 특공 공급할 때 네. 다잖여. 그게 짬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똑같네 내용은. 골 때리는 게 있어. 뭐요? 주택이 네. 신혼희망타운 주택이 방 몇 개예요. 최대 3개짜리도 있죠. 59도. 네네. 근데 보통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애는 어린데 애는 3명이 그러니까 변별력이 3점 3명이 있어야 당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애 3명이면 5명 가족이잖아. 그렇죠. 근데 17평형, 14평형 이런 거 방 하나의 거실 하나, 방 2개의 거실 하나 이거 들어가서 5명 살려고 하면 신혼희망타운 이게 깝깝하구나. 예, 막상 또 이제 가보면 못 살아서 이사 가요, 뭐 새놔요. 이제 그럼 실거주 목적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하고 실제 수요로 필요로 하는 집하고 당첨이 가능한 사람하고 언밸런스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향하는 바는 알겠는데 막상 가보면 이제 욕 나오겠지. 이걸 집은 줬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집을 맞는 사이즈로 주든가 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네. 신혼부부들 네. 키우기 좋은 형태로 뭐 어린이집을 원래 법정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네. 그다음에 애들 뭐 이제 그냥 임대 아파트 지을 때에도 신혼부부용 임대 아파트 지을 때에도 어린이집 기다리는 버스 타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 뭐 동선에 이제 차 못 가게끔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써 짓겠다고 하는 거는 오케이. 어린이집 보육 시설 뭐 관련된 시설 많이 만들 오케이. 좋은데 그렇게 줘놓으면 한 5년 살다가 애들 크면 초등학교 가고 네, 이사 가야죠. 10살 되면 내 집인데 여기 지금 안정적으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안 팔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냥 계속 사람들이 살아. 5년 되고 10년 됐어. 20년 됐어. 그러면 애들이 부쩍부쩍 컸어. 그때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뭐 중년희망타운이야? 노년희망타운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화해서 집을 짓는 건 좋은데 입주할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옛날에 저희 그 종로에 세운상가 연예인 아파트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연예인 아파트지. 지금도 이름은 연예인 아파트인데 누가 연예인 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투박하다 정책 자체가.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일부 뭐 로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그래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수의 신혼부부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공법상의 접근이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책도 있어요.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부분 금융지원책이긴 한데 오히려 그 세대들 결혼하려는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정해진 거기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대출을 조금 풀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혜택을 준다든지 금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러면 꼭 이런 신혼희망타운 여기 공급들이 다 공공주택지구잖아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어떤 비판이 있냐면 네. 이게 물량 자체가 다 공공주택지구잖아요. 그렇죠. 서울 물량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서울 주변에 서울 물량도 만들겠다고 하지만 만들어봐야 서울에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몇 쌍인데 그거 몇백 개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물량들이 다 수도권의 공공주택지구에 끼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지역들이 지금 공교롭게 보니까 입주 네. 물량 쇼크 나는 대량도 겹쳐. 왜냐하면 계속 그 지역에 지어가지고 거기 입주 물량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옆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서 또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안 그래도 그렇죠. 지금 미분양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그 옆에서 더 짓느냐. 임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수요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평택에선 못 내가 다니지. 받은 평택 고덕에서는 일단 받긴 받았어요. 왜 로또라니까 그렇죠. 차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받긴 받았고 여기 세놓고 나도 거기 세놓고 살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언밸런스인 거죠. 차라리 차라리 그냥 서울에 다세대 주택 또는 서울에 그냥 다세대 주택을 임대 들어가거나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주택 신혼부부 주택 바우처라든가 뭐 이제 그런 형태로 풀었다라고 하면 네. 같은 재원을 활용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우리 강사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일단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은 4년짜리 정책 이런 느낌?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강 소장님이 국토부로 좀 들어가셔서 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욕 좀 먹어가면 아니야, 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아니야, 싫어. 아니야, 아니 뭐야, 일단은 앞으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예? 왜요 왜? 딱 맞는 말이구만. 네. 일단은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요약해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공급하는 주택에 비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그 세대 수는 좀 더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저금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혼 부부들이 말 그대로 정말 저출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면 그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리라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금융지원 얘기 잠깐만 하면요. 네. 이것도 사실 조금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완화해줘서 했다고 하면 네네. 뭐 저소득층만 애놨나? 고소득층도 애 낳고 신혼부부가 그렇죠. 사실 고소득층들 중에서 오히려 애 안 낳고 딩크족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애 하나만 낳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돈을 되게 많이 쓸 생각하니까 머리 아파서 그런 쪽에서 저는 좀 약간 허들을 낮춰주면 좋겠다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네네. 기성 대출에 비해서 이렇게 정책 자금 나가는 거는 액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용 주택 자금 구입 같은 경우는 소득이 7천만 원 넘어가면 대출이 안 돼요. 또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한들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소득이 저는 얼마 이상이에요 하면 네.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집 살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근데 살라고 봤더니 너는 혜택 받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대출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도도 조금 낮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본 2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근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러니까 아이 숫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씩 늘어나요. 그리고
금리도 어디하고 달라져. 똑같다. 어디하고 똑같아. 어. 그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이구나. 작년에 호주에 있는 분을 어. 네 만났거든요. 네. 아이 셋을 낳으면 네. 일단 차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와. 아예. 그런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집 말고 차 이런 거. 그거 필요하니까 그걸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준대요. 네. 주거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거고, 어. 네. 그리고 유지비까지, 그리고 짱이다. 아이 양육비 지원. 그래서 그냥 돈으로 준대요. 네, 애 잘 키우라고. 이런 지원도 나쁘진 않은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심각한 것 같아요. 세금 내셔야죠. 근데 네? 세금. 아, 그 받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도 강수장님 세금을 많이 내줘야 지원해줄 세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국가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저출산 문제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것 그런가? 같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 올리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최근에 책 하나 사서 지금 가방에 있어요. 읽어보려고. 네. 요약본만 일단 좀 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 책 원문 좀 다 보려고 책을 샀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출산.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고령화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도 40대 맞아요, 맞아요, 중반인데 생산 인구가 되게 많아. 적어도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되게 많으니까 별로 우리가 못 느끼는데 이제 내가 노인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야. 밑에 없죠. 우리 애들 세대 이거 아예 없어. 아예 이게 구조가 이렇게 확 줄어들어서 우리 시절 60만 신생아 60만 시절이었는데 이제 20만 시절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되는 거고 밑에는 골다공증 되는 거라서 골다공증?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누가 그러더라고. 말하는 고령화 시대고 저출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지하철을 타면 지금 그 임산부 배려석, 노인 배려석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한 20년 뒤면 바뀐다고. 그럴 수도 있지. 중앙이 노인성 밖에만 일반 그렇게도 바뀌어. 완전히 뭐 바뀔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금융제도 잠깐 더하면 또 있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집은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요. 금리 우대 포인트도 아이 한 명당 몇 퍼센트, 0. 몇 %씩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아이를 낳잖아요. 대출 받아 쓰다가 그러면 은행에 가서 아이 하나 더 낳습니다. 네, 대출 금리 조정해 주세요 하면 중간에서 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별- 제도들이 좀 더 확대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음. 실효성 없을 것 같아요. 효율성 없을 것 같아요. 뭐 애 하나 낳아서 그렇지, 키우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거 뭐 안 해준다고 이게 뭐 달라져?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훨씬 큰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있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싸리 진짜 확실하게 차도 주고 집도 아주 그냥 해서 그냥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계가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이 잘 자리 잡아서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었죠. 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이게 얘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특위 권고안, 그 다음에 정부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요, 됐어요. 확정이 된 특위 건가요? 권고안이 4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것 중에서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부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했는데 그거 보고 네. 정부가 더 추가해서 이거는 더 심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을 결정이 된 이제 건가요? 입법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요? 된 거지. 네. 자, 그러면 입법은 언제 되는 건가요? 이게 2018년 12월? 올 연말 안에 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반영은 2019년 내년부터. 6월 1일 네. 네, 부동산 소유자 네.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 종부세부터. 그러니까 내년 이게 종부세? 보유세 개편안인 줄 알았는데 네. 정확하게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고 네. 아직 재산세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아마 재산세는 건드리기 건드리지 않겠죠. 예, 쉽지 않겠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재산세는 시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또 반영이 부담이 커지니까 일단은 보유세 중에서 소위 말하는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이 된 종합부동산세만 일단 타겟으로 예, 건드렸어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자 증세인 거죠. 예, 부자 증세죠. 부자 증세. 네. 자,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강 소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좀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10억이다. 이 사례에서는 17억이었어요. 17억 정도 시가가 하는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보통 공동 주택 가격은 한 12억 70% 정도.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낮아요. 네. 그러니까 17억짜리 단독 시가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주택 공시 가격 떼보면 절반 이하예요. 보통 한 17억의 절반이면 얼마야? 한 8억? 예. 8억 5천? 예, 8억 정도나 될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 기사에서 보면 고가 주택들은 세금 덜 낸다. 단독 주택들은 반영률이 낮아서 그렇다.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낙후한 노후 주택들도 다 단독 주택이니까 그렇죠. 예, 반영을 이렇게 낮추는 편인데 공동 주택도 좀 높은 편이에요.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7억짜리 주택이 주택 공시 가격으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 12억을 다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12억에서 얼마 빼고 반영할 것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억에서 네. 이게 1주택 같은 경우는 이 종합부동산세 반영하는 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6억 6억 초과분에 초과. 대해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9억짜리 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2억 공동주택 가격에서 9억을 뺀 3억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하는데 이 3억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종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80%만 반영할 것이냐, 네. 90%를 반영할 것이냐, 100%를 반영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80%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억 공정주택 가격이면 12억 빼기 9억 하면 3억이잖아요. 38, 24, 2억 4천만 반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 낸 거에 초과분 빼고 계산을 해서 종부세를 계산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5%포인트 높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공동주택 가액 반영 비율은 85%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 2020년에는 90%가 돼요. 그래서 공정주택 시장 가액 비율을 늘려서 이제 증세를 하는 부분. 요거는 모든 종부세에 다 해당이 돼요.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거는 주택도 뭐 다른 부분들 뭐 토지나 이런 데들도 다 포함이 돼서 올리게 네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율을 또 건드렸어요. 세율은 종부세 세율을 올렸는데 6억 밑으로는 안 건드리고요. 네. 6억에서 12억 사이 부분을 뭐 권고안에서는 0.05% 포인트 올리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0.1% 포인트.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누지는 더 크게. 근데 이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아무튼 저 그 내부 얼마나 막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사례만 네. 좀 봤고 일단 많이 해당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보면 6억까지 아까 지금 제가 12억에서 9억 차액에 대해서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게 6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12억에서 6억 차이. 과표가 15억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6억 되잖아요. 그 이내에는 세율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7억짜리 주택까지 아까 17억짜리 주택도 6억 이내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시가 한 23억, 24억 정도 되는 주택까지도 사실은 세율 증가분 1주택자는 해당이 없어요. 거의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당돼도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증세가 있는 거니까 네.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예시된 사례에서 보면 시가 17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공정시작가액 비율이랑 그다음에 이 비율 세율 늘어나는 거에 계산해 보니까 종부세 5만 원 늘어나요. 그러니까 별로 안 늘어나고 더 큰 것들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요 내용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진짜 타격을 받게 되는 네. 사람이 한 11,000명?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0몇 %래더라.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반영이 돼요. 매우 미미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네. 타겟
0.0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주택 전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0.08% 정도만 이번에 인상에 증세에 따라서 적극,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가 얘기했던 핀셋 규제라고 하는 거를 보유세 부분에도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도 그래요. 6월달 계속 보유세 관련해서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막상 막 어떻게 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도 사실 뭔가 사람들한테 혹하게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 신문 보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거에 되게 오히려 휘둘려 가지고 네. 이제 막 되게 마음이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항상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대책은 설레발보다는 실제 나오는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판단한 게 맞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24억까지 세금 늘어나는 거 없어요. 나 1주택 실수요자니까 네. 이거 팔고 갈아탈래요라고 해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난 시장의 주말에 쇼크가? 잠실이나 이런 쪽에 물건들 거래 많이 됐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카더라긴 하지만 이제 실거래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네. 막상 종부세 관련돼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더라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하기는 그렇고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내가 그건 확실한 시그널은 있어요. 뭐야? 더 사면 진짜 세금 많이 내겠구나. 그 예시된 사례들을 보면 네. 세금이 1년에 몇 천이야. 종부세가. 지금 여기 지금 예시된 사례에서 보면 네네. 시가 기준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자가 네. 3주택 이상자부터는 세율의 0.3% 포인트 추가 과세죠. 추가 과세 있고 이것까지 먹이면 시가 50억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강남의 아파트 3채 더해서 50억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종부세가 얼마냐면 2,755만 원이야. 종부세만 1,200만 원 늘어나요. 종부세만 1,2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씩 세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755만 원. 재산세는 별도예요. 종부세만으로 2,755만 원 내면 한 달에 세금이 장난 아니네요. 200만 원 좀 넘네요. 2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종부세만 내는 거야. 그럼 그 월세 이게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가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월세 600만 원, 700만 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월세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보유의 실익이 있나? 그러니까 단순히 시세 상승분 이런 걸 배제하고 임대 수익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주택자는? 일단은 3주택자 이상자 그러면 3주택자 포함이죠.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알아서? 2주택인 사람이 네. 3주택을 더 살 때는 네. 이걸 보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그거 이 지금 증세되는 부분에 대한 네. 이상의 확실한 어떤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가야죠. 또는 이제 그래서 많이 요새 이게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1가구 3주택자가 아니라 네. 1인 3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약에 더 살려고 하면 명의분산 만약에 내가 2주택인데 내 이름으로 2주택인데 아내는 1주택이다. 네.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 하나 더 사면 네. 1가구 4주택이긴 하지만 1인 2는 2주택 2주택이니까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선 배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1인 3주택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인별과세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관심이 아마 이제 있을 그것도 수도 얘기 있겠네요. 많이 요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네. 기존에 이제 3주택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 당장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칭 피해 나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세금 내느니 이참에 증여를 할까?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최대한 부담 뭐 이렇게 공제하고 부담부 증여해가지고 증여하거나 이제 그렇게 빠져나갈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또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여기에 더해지는 주택수의
빠지게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부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택은 지금 이걸 넣으면 뺄 수 있고 안 넣으면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무사랑 저 이거 항상 내가 똑똑한 척하고 하다가 실수하니까 돈 좀 내고 세무사한테 상담해가지고. 자, 그래서 증여를 하거나 임대주택에 등록을 시켜서 종부세 인상에 관련돼서 약간 좀 돌아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3주택 이상, 다시 얘기하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동을 거는 거는 같습니다. 네. 방향성은 딱 일단 엄포를 놓는 거죠. 니들 이 안으로는 더 사서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더 가질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요. 라고 이걸 딱 지금 일단 철책을 쳐놓는 거죠. 셉니다. 네. 자, 그래서 증여나 임대주택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내년 6월 1일까지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가까운 세무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정부의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살짝 좀 주춤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 기타 등등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한편으로 또 마지막에 이제 종부세 뭐 보유세 종부세라고 했으면 좀 좋았을 걸 처음부터 막 보유세 인상안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부동산을 사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 아니죠. 왜요? 세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되게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쾌할 수 없는 그런 게 해당 만드는 사항 거예요.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아니 뭐 본인이야 인컴이 없는데 세금 더 늘어나니까 고민하겠지만 일반인 저 같은 사람 상관없거든 지금. 저도 여기 이거에 해당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 0.08%에 해당 사항 없는 사람. 아 그렇군요. 네. 세대별 3주택으로 바꾸는 걸로.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완전 그건데 뭐요? 시장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호재네요. 뭐 거의 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지.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예. 네. 항상 그렇잖아요. 막 연기 나고 먼지 날 때 그때 다들 큰 대단한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막상 가보니까 뭐 밀가루 부대가 터졌다. 별거 아니었더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도 지난주에 사실 되게 민망한 게 지난주에 우리 여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떨까요? 그렇죠. 좀 하락 조정 막 네.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역시나 이렇게 막 치고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이 아니고 틀린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예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제 당장 이거 딱 나오고 주말에 강남 뭐 이렇게 들끓었다고 하니까 역시 아니야 안 좋을 거야 계속. 이게 잠깐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기 이렇게 재면서 있던 그 이게 사람들이 데드캣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탕 떨어지 고양이도 죽으면 죽은 시체도 이렇게 반등한다. 얘가 고양이가 살아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강북에 내가 마포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마포의 아파트가 지금 14억이야. 팔 수 있어. 팔았는데 옛날에는 마포 아파트가 14억, 잠실이 뭐 17억, 18억 하니까 예를 들어 못 갈아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포는 11억, 12억인데 잠실은 15억, 16억 갭이 막 4, 5억 벌어져가지고 못 움직여 갈 뻔했는데
현실이 조금 강남 사초 송파가 조정받으면서 15억, 16억, 15억 선으로 내려오고 마포가 막 14억까지 치고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상승장 이후에 조정장. 얘네는 지금 쫓아오는 순환매하면서 가격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벌어졌던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니까 팔고 넘어가는 교체 수요들이 다시 붙어지면서 또는 이제 이렇게 가격이 줄어들면 강남이 지금 다시 저평가란 얘기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강남 시장을 다시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강남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나머지 있던 애들이 강북이 올라오고 강북의 그 밑에가 이렇게 쫓아오고 이렇게 가는 순환매 장세였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이게 네. 상대적으로 너무 싸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네. 다시 이제 이 순환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중에 강남에 재투자 더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실제로 이 저희 이 별별수다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후발 주자 시장 네. 그 밑에 시장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이게 강북에서 사이드, 그다음에 수도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네. 올 하반기에 강남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면 네. 이런 순환매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된다는 걸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그렇죠. 예, 10년 전에도 했고 2006년에도 했고 요번에도 네. 지금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반기에는 강남 부동산 시장의 동향, 거래 가격을 면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보려고. 동향을. 일단은 강 소장님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돌려가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하반기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가격이 다시 치고 반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슈가 없어요. 일단은 뭐 미국의 뭐 보복관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 생각해 보면 이게 단기간에 호전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올 초에 뭐 있었나? 아니지. 있었던 것들이 쌓여 있던 것들이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쌓인 게 이미 많이 바뀌었거든. 그런지 또 또 뭔가 영향을 미치면 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좋았던 것들조차도 안 좋아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네. 저는 강남의 움직임을 잘 계속 관찰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특수하게 관심 가졌었던 잔지들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달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강 선생님 얘기하셨던 잠실이 호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큰 시장의 충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잠실에 뭐 아파트를 사도 종부세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었던 매물들이 거래가 된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의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강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움직이는 가장 그 선두주자 어떻게 보면 천병 뭐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하반기 시장을 읽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소장님이 저기 뭐죠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할 말 있어. 저는 뭐 얘기했던 대로 안개가 걷혔다. 안개가 걷혔다. 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엊그저께 기사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네. 어.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긴 하겠지만 무조건 될 거예요. 네. 저 2004년 5년 한나라당 시절에 열린우리당 진짜 포텐 터지던 시절에도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신용을 하면서 이 너무 증세가 이게 뭐 어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의 들어올 돈 많은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때 가서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저희가 다시 낮추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서 또 저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굳이 막 여기서 자기들 이거하고 다른 방향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용은 하겠지만 적극적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계속 이렇게 굉장히 증세된 시절로 살 거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바리케이드 치느라고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네. 반대로 한편으로 시장이 다시 항상 좋은 건 없어요. 시장 다시 죽을 때가 생기고 부동산 주기 경제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네. 그 시절 가면 또 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세졌지만 또 되게 완화해주는 시절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물론 대책은 세워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이미 다주택자라고 하면 피해 갈 건지 아니면 몇 년간 적어도 몇 년간 이 비를 맞으면서 갈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야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세테크는 현명하게 항상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대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시장이 올 거예요. 네. 그때 또 너무 그러니까 네. 예. 강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나 보죠? 이 내용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나 너무 걱정 봐요.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아무쪼록 젊은 분들 입장에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이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관련돼서 일단은 내년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된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3주택 이상인 분들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까지